안녕하세요. 생생법률 이슈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파헤쳐보는 법률 이슈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최요한 시사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그동안 뭐 잘 지내셨어요? 네, 더운데 뭐 열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최요한 평론가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개도 해드리고 또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에서 나눠볼 이야기들 먼저 함께 만나보시죠.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기각, 북 핵 위협 속 연이은 미사일 도발, 정부 엘리엇 배상 국제 판정 불복,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주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일지 궁금한데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첫 번째 주제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기각이라는 주제입니다. 헌법재판소가요 25일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 기각을 했습니다. 이로써 이 이상민 장관은 직무가 정지된 지 167일 만에 즉시 업무에 복귀를 했는데요. 이 헌재 판결 내용과 그리고 이것이 미칠 파장까지 좀 다양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상민 장관에게 탄핵 심판 청구가 제기되게 된 배경이라든지 진행된 일련의 좀 과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 아시겠지만 작년 10월 29일 생각하기도 싫지만 이태원에서 12구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네. 정말 젊은 사람들이 많은 목숨을 잃었고요. 이로 인해서 후폭풍이 굉장히 컸죠. 과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자,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데 여기 관련돼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진행했던 것이죠. 의결한 지 167일 만이고요. 이태원 참사 발생으로부터는 269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지난 2월 8일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찬성 179표로 국회에서 의결을 했고,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무려 75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이 사안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던 사안이고, 네. 이 사안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이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된 것인데, 네. 이 부분이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가서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 무려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사실 이제 법적인 시선에서만 본다면 이 장관에 대한 이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많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이 9명 재판관 모두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기각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제 사실 이렇게 기각을 할 것이란 예상은 저도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변호사라든지 많은 분들한테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아마 기각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직을 파면할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건 네. 뭐 보수고 진보가 할 거 없이 대체적으로 그런 의견이었고, 네.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기각 정족수인 6명 이상의 찬성은 불가능해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진보 성향 재판관들도 모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네. 자, 헌법재판소 법은 정무직 공무원, 즉 정치적 책임만 지는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그리고 행정각부의 장에 대해서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해서 그 권한을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공직에서 파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이거는 정책 책임까지 같이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법적으로 여기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파면까지 가기에는 무리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것이죠. 네. 이 사건의 쟁점 같은 경우에는 한 세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전 예방 조치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사후 재난 대응 과정에서, 또 사후 발언 과정에서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장관으로서의 뭐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었는지, 이 부분이 사실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요.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 사전 예방 조치에 대해서 미흡함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헌법이라든지 아니면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헌재는 판단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전 예방 조치라는 것은 그러니까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서 사전에 지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네. 재난안전법상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그리고 집행계획을 작성을 했는지, 그리고 다중밀집 사고에 대해서 예방하고 대비를 했는지, 그리고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과 연계가 그래서 판결을 한 것이죠. 네. 이거는 순수하게 법적인 차원에서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사후 재난 대응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이 장관이 참사 직후에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 운영하지 않은 점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문제점이 제기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는 아니 뭐 마찬가지로 첫 번째 쟁점과 마찬가지로 위반한 사항은 없다라고 좀 봤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곧바로 중대본과 중수본을 설치 운영하지 않아서 긴급구조 그리고 긴급구조 지원 활동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본 것이죠. 네. 그러면서 참사의 경과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서 이상민 장관이 참사 발생을 인지한 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최선의 조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재난 대응에 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네. 하지만 이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도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거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파리를 잡는데 대포를 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이겠죠. 이 마지막으로 사후 발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도마 위에 올랐던 부분인데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긴급 현안 그 브리핑과 그리고 국정조사 자리에서 이 장관이 이제 발언들을 막 쏟아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는 뭐 문제될 건 없다라고 좀 판단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법감정과 실제로 이렇게 판단한 것이 괴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헌재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로 이상민 장관이 참사가 벌어진 그 이튿날 긴급 현안 브리핑에서 참사의 원인에 대해서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때 경찰들이 투입되지 않았냐, 소방관이 투입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에 미리 배치했다라고 사람들이 워낙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미리 배치했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으니 그럼 뭐 어쩌라는 거냐라는 국민들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이상민 장관이 수행비서를 기다리다가 80분이나 시간을 낭비했고, 80분이요, 80분. 1시간도 넘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현장에서 많은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적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해서 뭐 어쩌라고 라는 답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두 발언이 헌재에서 이야기할 때 충분한 주의를 다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내용상 부적절하다 지적을 했습니다. 위 발언들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실추되었거나 파면을 정당할 정도로 재난 및 안전관리 행정의 기능이 훼손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법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될지 몰라도 국민들의 법감정은 이렇지 않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좀 정리를 해보면요. 현재는 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이상민 장관에게 돌리기는 이제 어렵다라고 좀 판단을 한 것인데 이게 재난안전법이라든지 아니면 국가공무원법이라든지 어떠한 헌법을 위반했다거나 아니면 국민의 사실 기본권을 보호해야 돼 이제 헌법상의 의무가 당연히 이제 장관으로서 있는 것인데 그걸 게을리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어쨌든 의견이 모아졌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법적인 차원에서 판단을 했을 뿐이지 그리고 일부 소수 의견으로 책임이 있다라고까지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완전한 면죄부를 줬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왜? 국민들이 여전히 이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래 재난안전법상 법령상 주최자가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역량을 기르지 못했으며 재난 상황에서의 행동 요령 등에 관한 충분한 홍보나 교육, 안내가 부족하였던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규범적인 측면에서는 그 책임을 피청구인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에게 돌리기는 어렵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맞는 이야기이긴 하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상황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이 책임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적인 차원에서 그러나 이 상황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이 유족이라든지 국민들에게 무릎 꿇고 반성합니다라는 사과의 이야기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대단히 국민들이 섭섭해하고 불쾌하고 그런 심정을 갖고 있는 것이죠.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런 가운데 이 두 명의 재판관이 별개의 의견으로 이 사후 재난 대응에 대해서 이 장관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 의무 위반을 저질렀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기영, 문형배, 이미순 재판관 별개의 의견에서 네. 사후 재난 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이 사건 참사 발생을 인지한 때로부터 현장 인근 현장 지휘부소 도착 때까지 85분에서 105분이라는 시간을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당연히 발휘했었어야 할 재난이나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대한 전념성,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지 재난 상황 해결에 대해서 의지나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최소한의 원론적 지위에 허비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물론이고 이 국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손상시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들 재판관 사후 발언 역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는데요. 여기에는 정정미 재판관도 같은 의견을 내보였습니다. 다만 이들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8일 잡는 대포를 쏠 수 없는 것처럼 이 정도 가지고 파면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장관이라는 이 굉장히 뭐랄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굉장한 큰 위치입니다. 굉장한 큰 위치인데 여기에서 최소한의 원론적 지위에 허비했다. 직접적으로 막 노력하고 하지 않았다. 이건 국민적 신뢰를 손상시켰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게 한 거예요. 이상민 장관이 죄가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는데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섭섭한 거죠. 선고 직후에는요, 이 헌재 밖에서 이태원 참사 이제 유가족도 있었고요. 그리고 보수단체가 서로 이제 충돌 직전의 상황까지 갔다고 합니다. 일부 유가족 같은 경우에는 실신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심각한 발언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수단체가 유가족들에게 빈정댔어요. 이태원 참사는 북한의 소행이다. 대한민국에서 도깨비병망이 같은 것이 책임지거나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는 다 이게 그 북한 소행으로 돌리면 되나 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우리 유가족들 가운데 너무너무 분노스러우니까 충돌 직전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이건 우리 사회적인 합의로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보수단체 쪽에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북한 소행이라뇨. 그럼 근거도 없이 그저 유가족들을 빈정대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유가족들은 반정부단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유가족들 탄핵 기각에 대해서 울분을 토했고 상황을 정리하고 다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사법은 죽었다. 헌재 결정 면제부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특별법 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유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이제 재판의 진행 경과라든지 이런 걸 이제 들으면서 결과도 듣고 뭐 실신하는 분도 계셨고 굉장히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언론에 포착된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 장관의 대리인단 같은 경우에는 한방 웃음을 짓는 장면이 좀 포착이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좀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민 장관 측의 법률대리인 이진만 변호사가 활짝 웃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도를 통해서 다 나갔습니다. 좋습니까? 예. 이진만 변호사입니다. 지금 사건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퇴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유족들은 분노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벌어지고 길거리에서 내 자식이 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유가족에 대해서 적어도 가서 머리 숙이고 사과를 한다라든지 같이 마음을 좀 나누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부족한 거예요. 이게 재판에서 이긴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국민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아파하고 있는데 여기서 밝은 표정으로 기뻐하다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21세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이 키우는 부모로서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이제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제 본인의 소감을 밝혔는데 기각 결정이 굉장히 좀 밝은 모습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무적한 거에 부족하다는 거죠. 아무리 지금 행정안전부라는 장관직을 다시 되찾고 그 일을 다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눈앞에 그 유가족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표정 관리 하셨어야죠. 그거는 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지금 이상민 장관은 12구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표정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 기각 결정을 계기로 12구 참사와 관련 더 이상의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유가족들은 같이 힘을 모을 생각이 없습니다. 특별법을 통해 가서 처벌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할 건 아닙니다. 물론 이상민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천재지변과 신종재난에 대한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시대를 열어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당신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하기 전에 유가족들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과부터 하십시오. 지금 헌재 재판을 통해서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이상민 장관은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직무가 정지된 지 167일 만에 이제 즉시 업무에 복귀를 했는데요.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수해 지역을 찾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가장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오송 지하철도를 향하지는 않았고요. 네. 곧바로 충남 청양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21일 내린 큰 비로 제방이 무너진 곳이고, 여기 재해 현장을 충남 청양으로 찾은 이유에 대해서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로서 재해 현장을 찾았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도 언급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지난 수해 때 14명이 숨지면서 이태원 참사가 달물골이라는 지적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오송 지하차도는 찾지 않았습니다. 이상민 장관 생각에는 이태원 참사와 연관 짓는 것이 끔찍하기도 싫겠죠. 행안부 관계자는 이 장관의 첫 방문지로 청양에 간 데 대해서 이재민이 많은 곳, 피해가 날 수 있는 곳을 택했다라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상민 장관이 평생 이태원 참사는 쫓아다닐 겁니다.
이번 헌재 결과에 정치권도 굉장히 좀 요동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입장 차이가 굉장히 극명한데요. 일단은 헌재가 이렇게 이제 탄핵 청구에 대해서 이제 기각의 의견을 내놓자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떤 발언이었을까요? 예, 대통령실은 25일 헌재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탄핵 소추는 거야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라면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야당이 거야가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고 그래서 이것은 반헌법 행태이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내년 총선 이야기하고 있나 보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실의 판단입니다. 국민의힘의 입장도 좀 볼게요.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죗값을 치러야 한다라면서 맹공을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편이니까 공격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습관적 탄핵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이 재난안전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손발을 묶어 정작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 바로 민주당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이 오송 지하차도 이 사태가 민주당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행정안전부 업무가 6개월가량 정지된 결과에 민주당이 오롯이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엄중히 심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역시 초점은 내년 총선으로 맞춰져 있네요. 다만 여기서 그나마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김기현 대표예요. 김기현 대표는 똑같이 야당을 비판했지만 그러면서도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들께서 감내하셨던 고통은 그 누구도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크다면서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해 고통을 가중시킨 처사는 차제에 근절해야 할 것이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나마 여권에서 유가족들에게 이 고통을 위로한 것은 김기현 대표밖에 없네요. 그럼 반대되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도 좀 살펴볼게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상민 장관 자진 사퇴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또다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을 짓는 것과 그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다르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단은 헌재에서 기각을 하니까 스스로 자진 사퇴해라.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에서는 책임이 없을지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진 사퇴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이태원 특별법 처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고 이번 헌재 판결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지 않는 소위 각자 도생의 시대임을 증명한 것이다. 이상민 장관이 재난 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라는 파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헌법재판소의 이 판단에 대해서 대단한 유감을 가진 것입니다. 특히 재판관 4인의 의견으로 이 장관 사후의 재난 대응 그리고 발언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그리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것에 대해 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이렇게 위반한 사람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둬야겠습니까? 라면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총선만 생각한다라면은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고 총선 이후 전국 운영까지 생각한다면 조치할 것이다. 이런 판단까지 드네요. 예.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탄핵이 기각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정치적인 책임 끝까지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권력이 비호하면요. 이게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기각된 것이기 때문에 권력이 비호한다면은 마땅히 책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기껏 책임 물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다음 총선에 이상민 장관이 뭐 출마하지 못하게 한다라든지 출마하더라도 집중적으로 낙선시킨다든지 뭐 그 정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지금의 권력자들에게 무서운 것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뭐 이렇게 심판이라기보다는
역사의 기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이 방송 지켜보시는 현명하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 기대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사실은 어쨌든 이 참사에 대한 책임 소재 부분이 앞으로 좀 어떻게 논의가 될지도 궁금한데요. 용산구, 그러니까 지자체에 대한 뭐 책임 비중이 더 크다라고 볼 여지도 있을까요? 법적으로 지금 행정안전부는 국가재난에 대해서 뭔가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행정안전부가 뭘 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버렸기 때문에 저 참 이 방송하기가 어렵거든요. 종합적인 정보와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수집하기 전에는 어떠한 판단이나 정책적 결정을 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지휘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효과적인 그 구조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환경과 구조를 마련하고 조성해야 할 이 중앙행정기관의 책임과 역할이 없는 겁니다. 없어도 괜찮다라는 결론이 난 겁니다. 그저 그 재난의 책임은 현장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 기초자치단체, 지역경찰청, 소방청에 있지 그 중앙국가기관은 그 어떤 책임도 없이 현장 기관들의 조치 활동 그저 지켜보는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일도 해야 할 일도 없다라는 뜻이 돼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나중에 어떻게 다시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탄핵 기각에 따른 뭐 여야의 입지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미칠 앞으로의 파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예상을 해보실까요? 헌법재판소의 그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재판관이 많기 때문에 네. 뭐 이상민 장관이 기각될 것이라고 의견이 많았는데 이렇게 만장일치로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하지도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의 정치 성향을 떠나서 이견이 없었던 탓에 민주당의 완패나 다름없다. 이런 말까지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에도 불구하고 이 장관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고 정부 여당의 면죄부가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논리 역시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지금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이태원 참사 책임 논란이 끝났다라는 여당과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야당의 입장이 정말 평행선을 달리고 있거든요.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내년 총선에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로도 이제 번져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여당이 불리해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이태원 참사와 연결이 되고 이태원 참사는 어쨌든 정부 여당 쪽에서 조치를 취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게 불리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여기에 골몰하는 사이에 시급한 민생 사안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의 초점이 내년 총선만을 향해서 맞춰져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좀 불만입니다. 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이상민 장관이 과연 탄핵이 될 것인지 아닌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셨을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기각 결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는 두 번째 법률 이슈 토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한 핵 위협 속 연이은 미사일 도발이라는 주제에 선정을 해봤는데요. 북한이 최근 7일간 무려 3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을 했습니다. 평소의 도발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심야와 또 새벽을 틈타서 발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5일 어제죠. 합동참모본부에 따른 북한이 24일 오후 밤 11시 55분부터 0시쯤까지 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이라고 합니다. 두 발을 발사했고 네. 북한 탄도미사일은 각각 4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후에 동해상에 탄착했다라고 합니다. 북한이 SRBM 발사는 그 전날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한 미 공격 핵잠수함 SSN 아나폴리스함에 대한 반발 차원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네. 근데 특히 대부분 아침 시간대에 미사일을 발사했던 평소와 달리
19일 평양 순안에서 오전 3시 30분에서 46분 사이에 발사했고 22일에는 오전 4시부터 서해로 순항 미사일을 수발을 쏘아 올렸다는 것이죠. 지금 발사 시간이 새벽대로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언론 보도가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도발 같은 경우에 사실 발사 시간도 종잡을 수 없었고 굉장히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서 이게 우리 군의 탐자 능력을 이제 좀 이거를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탐지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시험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북한으로서는 대한민국의 소위 얘기해서 인공위성과 북을 정찰할 수 있는 정찰기라든지 이런 능력들이 네.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할 수 있죠. 궁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 발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심야와 새벽 시간대를 골라서 발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군은 또 거기에 맞춰서 맞대응해서 뭐 이렇게 대책을 마련한다라든지 이렇게 굉장한 피로도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것들이 가중이 됩니다. 이런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발사를 통해서 전투준비 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죠. 그러니까 어떠한 군이든 뭐 어디든 간에 뭐 네. 어떤 행동을 하나 하는 것이 딱 하나만의 이유를 가지고 하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다중적인 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략 순항 미사일과 그리고 탄도 미사일 또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한데요. 예, 이게 사실 이제 밀리터리 마니아 분들은 굉장히 잘 아는데 네.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일단 순항 미사일은 느립니다. 아, 근데 느린 반면에 이 목표물을 매우 정밀하고 은밀하게 타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정밀한 미사일이 순항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순항 미사일이 비행기 속도와 비슷하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탐지할 수 있다면은 요격도 가능하지만 문제는 이게 저공 비행을 해서 레이더가 잡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탐지하면은 요격은 가능한데 저공 비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탄도 미사일이라는 건요. 네. 규모가 훨씬 더 커요. 작지 않습니다. 큽니다. 그리고 북에서 가지고 있는 소위 얘기하는 문제가 되는 막 미사일은 네. 세계에서 가장 큰 미사일이에요. 어. 전세 미국이나 러시아보다 더 큽니다. 근데 굉장히 크고 일정 궤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 탄도 미사일은 정리하면은 순항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보다 낮은 고도에서 비행하고 비행 방향도 바꾸고 저고도로 가기 때문에 사실 느리기 때문에 탐지는 가능해서 탐지가 되면 이게 이렇게 뭐랄까 요격은 가능한데 저고도로 가는 게 위험하고요. 네. 정밀한 분석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탄도미사일은 규모가 훨씬 크고 빠르고 일정한 궤도를 따라간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있을 때마다 그 의도가 뭔지 이렇게 분석하는 뭐 기사도 많이 나오고 인터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앞서 이제 북한이 미국 해군의 전략 핵 잠수함 켄터키함이 우리나라에 기항했던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라면서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명백한 반발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예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네. 한반도에 핵이 없는 이런 약속을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잘 지내보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웃고 헤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한반도의 상황이 달라지면서 미 군함이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물러나고 바이든 대통령 등장한 거고 미 군함이 한반도에 진주를 하게 된 이제 진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전략 핵 항공모함이라든지 핵잠수함이라든지 이런데 핵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바로 북한 사정거리 안에 들어있고 언제든지 사격이 가능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북에서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에 이렇게 계속 전쟁 위협이라든지 서로 간에 오고 가는 이렇게 험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건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죠. 지금 북에서는 이렇게 명백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우리 그렇지 않아. 우리는 어디까지 방어적인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관점에 확실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이 얼마 전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이 켄터캠에 승함을 하기도 했는데요. 외국 정상으로는 최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략 핵 잠수함이라는 것은 네. 굉장히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전략 핵 잠수함이라는 것은 핵무기를 보유하되 이게 바닷속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안 나오면은 몇 개월 동안 떠돌아다니거든요. 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으로서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무기인 그렇겠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전략 핵 잠수함에 탑승을 했다. 이거는 북한으로 하여금 경고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이렇게 부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이 핵무기가 서로 주고받으면 이거는 이제 서로 간에 상처 있고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쪼개져요. 이게 굉장히 3차 세계대전까지 가는 문제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전에 소련과 미국이 핵무기 가지고 서로 군축하자라고 서로 이야기하는 거는 상대방 무기가 너무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무기 중에 하나는 핵전력인 그 전략 핵무기인 잠수함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탑승했다. 이건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안 해서 그런데 굉장히 커다란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로 지켜보고 있고 막 미사일 발사하고 막 그렇게 있는 것이죠. 이 미국 핵협의 그룹 NCG의 창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전략 핵 잠수함의 한반도 이제 전개와 함께 그리고 지난 4월에 또 한미 정상이 합의한 게 있잖아요. 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미국이 약속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1991년 이후에 사실은 이렇게 32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이제 국내 한반도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예상했던 것처럼 이제 북한이라든지 관련이 주변국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은 됐었는데 실제로 이러한 좀 반발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미국이 전략 핵 잠수함 제주도 입항한 것은요, 다른 데가 아니라 중국 견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사실 미국의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북한이 중국의 순망치한, 그러니까 입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미국이 견제하는 건 중국입니다. 그쵸.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이고, 북한이 그 입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본을 앞세우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일본과 북한이 서로 전면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것이고, 한국은 사실상 미일 동맹의 하위 그룹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왜 한국이 독자적인 군대도 있고 막 이런데 왜 미일 군사 동맹의 하위 그룹으로 들어가냐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가지고 포위 전략을 쌓고 있는데 그것이 결코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에 대한 관점이 그러한다라면은 가장 위험한 데는 한반도예요. 동북아시아의 가장 위험한 지역에 한반도가 있고 거기 북한과 남한이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고 언제든지 촉발될 수 있는 군사적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전쟁을 부추겨서는 안 되는 것인데 전쟁을 부추긴 세력이 있죠. 일본.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야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위기를 탈출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세력도 있으니 이 주변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하고 섬찟하고 그렇습니다. 예. 북한이 늦은 밤에 미사일을 발사한 데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서 유엔 등 이 국제기구가 강력하게 이제 규탄을 하면서도 그러면서 이제 대화 복귀가 될 것인지 대화 복귀에 굉장히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계속 뭐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서해상으로 가게 탄도 미사일 발사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미국 백악관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도 그렇고요.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그렇고 유엔 부대변인도 그렇고 일본 정부도 그렇고 지금 북한에 대해서 소위 이렇게 좀
이제 긴장감을 낮추라고 계속 이게 드라마에서 한번 워워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이 어쩌면은 한국, 대한민국가 빠지고 나머지만 서로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라는 의심도 듭니다. 왜냐하면은 타겟이 북한이 아니거든요.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북한이랑 지금 대화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거든요. 그 납치 문제가 있긴 있지만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긴밀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그렇게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여러 가지 이 다양한 부분에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열어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연 북한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도발을 이어가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법률 이슈 토크, 북한 관련된 이야기 좀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정부 엘리엇의 배상 국제 판정 불복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정부가 미국의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 투자 분쟁의 위원회 판정에 불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된 건데요. 먼저 이제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좀 배경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소위 여기서 국제 사모펀드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자기들이 투자를 막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이제 집단인데 네. 이게 2015년에 삼성과 그 제일모직의 합병,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부분에서부터 엘리엇은 대한민국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삼성물산의 주주이자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7.5%가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엘리엇인데 합병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계속 기각당했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네. 엘리엇이 결국 종국에 가서는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 이거 누구 책임이냐? 대한민국 정부 책임이다라고 해서 국제 투자 분쟁 ISDS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소를 하게 됐고 1,300억 원 우리 돈으로 네. 1,300억 원의 배상을 해라라는 이제 이야기까지 됐고 우리나라는 이거 못 주겠다라고 불복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이게 사실 이제 정부는 보건복지부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했을 수 있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 합병비를 1대3,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1, 제일모직이 1, 삼성물산이 0.35였거든요. 근데 이게 하여튼 법률 비용을 포함해 1,300억 원을 엘리엇에 지급하라고 판정이 나왔으니 네. 우리로서는 생돈 날아가는 것이고 그냥 당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판결이 나오고 나서 한동훈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한동훈 장관은 이게 자기가 가장 잘 아는 부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정정과 해석을 신청하고 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국가기관으로 판단해서 정부의 책임을 귀속시킨 점은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취소 소송과 함께 중재판정부의 손해액 계산에 60억 원 정도의 오류가 있고 이자 지급을 원화로 할 것인지 달러로 할 것인지 그것도 정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여튼 한동훈 장관이 이 예전에 그 바이오로직스 관련돼서 그 수사까지 했기 때문에 네. 이 사항을 잘 안다라고 하면서 나섰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는 좀 더 있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법무부의 입장들을 조금 살펴보면 이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상의 관할 요건을 좀 충족하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한 것으로 지금 들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이제 구상권 청구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었는데 좀 애매한 답변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매한 답변이라고 한 부분부터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가 정부가 승소를 확신하고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만약에
취소 소송에서 지면 구상권을 청구할 겁니다. 이런 말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길 거야. 이길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면 구상권을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재용 삼성부장한테 제기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되게 이게 뭐랄까 애매한 답변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면은 구상권 청구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대답하면 되는데 지금 답변한 건 옳지 않다. 지금 답변은 맞지 않다라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 이 여지를 남겨놓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네. 지금 먼저 질문하신 그 뭐랄까 법무부의 입장이 법적으로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한데 네. 쉽게 말씀드려서 소액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액 소수 주주에게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이 그렇게 행사한 것이 국민연금만의 책임이지 다른 데 내가 왜 책임을 져? 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상법상의 대원칙인 만큼 삼성물산의 소수 주주 중에 하나인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했다라고 해서 다른 주주인 엘리엇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이 대원칙에 어긋난다. 이것이 법무부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이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 중재재판부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법무부가 이거 취소 소송 제기하겠다라고 했는데 엘리엇은 좀 어떤 입장인지 궁금한데요. 사실은요, 엘리엇은 지금 재판하는 데가 우리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늘상 이렇게 다른 데 가서 재판하면서 돈 버는 집단이 바로 엘리엇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엘리엇이 보이고 있는 입장은 일단은 앞으로 영국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소 소송 자체에 대해서 법무부가 제기한 취소 소송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는 법적 절차를 계속 쫓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본다. 뭐 이런 식으로 법무부를 비판하고 있는데 네. 입장 바꿔서 아니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생돈 1,300억 원을 날리게 생겼는데 거기서 그러게요. 그거 안 하면은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가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 고도의 심리적인 전술 차원에서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검사 시절에 이 론스타와 그리고 엘리엇 사건을 담당해서 예. 한동훈 장관이 이제 유죄 판단을 받아낸 바 있는데 중재재판 취소 소송도 또 이끌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주목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한동훈 장관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예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뭐랄까 신뢰하는 핵심 참모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 시절에 론스타와 엘리엇 관련 사건을 담당했고 그리고 유죄를 받아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이 재판을 하는 거에 따라서 스타 장관으로서 뜨는 정치인으로서 충분히 마케팅 거리가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정치권에서 회자된 이야기들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가 지난해 8월에 우리 정부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지급할 판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불복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8월에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한동훈 장관이 잘하게 되면은 스타 장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엘리엇이라든지 론스타라든지 이런 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윤석열 정부의 정치 지형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정치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엘리엇 배상 판결이 나왔지만 정부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좀 대응을 하자니 부담스러울 법도 한데요. 모쪼록 어쨌든 여야를 떠나서 사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 유리한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유한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